네, 이분만큼 대장동 사건을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봉지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 바쁘시죠? 그러니까요. 네. 대장동 사건이 이렇게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될 줄 몰랐는데요. 네. 네. 어제 네. 아주 오랜만에 네. 대장동 검찰 수사 기록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다시? 네. 엄청난 수사 기록 아니에요? 몇 장이에요? 그렇죠. 1차 수사, 2차 수사 두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11만, 12만 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만 쪽을 다시 합쳐서. 봤다고? 네. 아니 그걸 다 다시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래도 몇 번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 네, 좀 다시. 찾아보려고 한 거죠. 뭐 예를 네. 들면 최근에 검사들 뭐 검찰 내부 이프로스 게시판에 예, 뭐 여러 줄줄이, 가지 항소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검사들이 예. 그 대장동 검찰 수사에서 뭘 했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느라고 어허. 찾아봤는데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약간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겠다. 예. 기자들은 사실 기사 쓰고 나면 까먹잖아요. 네, 까먹죠. 자기가 쓰고도 뭐 어떤 취재원이 와서 그때 그 기사 뭐 이렇게 잘 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기사를 썼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실제로 기사 쓰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거나 네. 언론중재위원회 갈 때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렇죠. 가물가물해요. 다시 봐야 그걸 돼요. 다시 보고 하루를 날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언중이 네. 많이 가십니까, 지금? 많이 갔죠. 네. 제가 오늘 그 추경호 네. 원내대표가 고소했는데 오늘 불송치 결정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최근에 피곤합니다. 피곤해. 최근에 그 지난 대선 기간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예. 성접대 의혹 관련 기사를 2건을 썼는데 예. 또 이상하게 2건 중에 한 건만 이준석이 아닌 개혁신당이 저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저도요. 근데 이준석이 왜 안 한지 아시죠? 이준석이 안 하고 이준석이 변호사가 있어요. 고소를 하면 네. 이준석 본인이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려고 당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제3자를 시켜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왠지 똑같은 변호사일 것 같은데 경찰서 2번 갔거든요. 2번 갔고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비판 언론을 괴롭히는 그렇습니다. 방법이죠.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또 의견서 쓰이는데 뭐 또 며칠 잡아먹고 이런 겁니다. 네. 다시 대장동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너무 덩어리가 큰 사건이고 네. 그리고 막 금액도 뭐 7천 몇백억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마치 전 국민이 네. 대장동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지난달 31일인 거죠. 재판에서 유동규 포함해서 5명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됐어요. 그렇죠. 그 자체에 대해서 특히 뭐 별말 없다가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으면서 검사라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 검찰의 반발이 이제 진행이 된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10월 31일 1심 선고는 2021년 10월에 기소가 된 사건이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 되기 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장 수사를 2번 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한 번 하고 윤석열이 되고 나서 한 번 수사팀 바꿔가지고 한 번 사실상 재수사를 한 건데 그 1차 수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것인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10월 31일에 선고가 나왔을 때 대다수 언론이 성남시 수뇌부 등등의 단어가 판결문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거야.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본 국민의힘이 그때 보세요. 나경원 의원 뭐 페이스북에 야 드디어 이재명과의 연관성 나오겠다 이거. 빨리 이재명 재판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1심 선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대다수 언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했다가 한 3, 4일 후에 판결문이 이제 공유가 된 거예요. 기자들한테도 실제로 판결문 740쪽 정도 되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모순되는 게 많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유동규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성남시 수뇌부가 이 뒤에 있을 거야라는 표현. 근데 한편으로는 유동규의 이런 부패나 유착 정황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몰랐다라고 또 단정적인 표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판결문의 내용보다도 판사가 내린 형량과 적용된 법적인 혐의가 뭘까라고 보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업무상 배임 있고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있고 뭐 특가법상 뇌물 혐의 있고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2차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된 혐의가 특경가법상 배임 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위반. 그러니까 이해충돌이란 것은 개발 정보를 미리 빼줬다는 거거든요. 네. 비밀 정보를 미리 빼줘서 돈을 벌게 해줬다 이건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에 1차 수사팀의 그 1심 선고에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무죄를 내렸어요. 전부 무죄.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뒤늦게 판결문이 공개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지금 그거를 분석을 이걸로 재판해야 되는데 네, 무죄야? 국민의힘이나 이제 분석을 잘 못하다가 그렇다면 그 1심 판사가 이재명 봐주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1심 이번에 1심 판결은 이재명 정진상은 아무 관련이 없고 유동규와 업자 4명에 대한 판단인데 민간업자들에 대한 판단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판사가 선고를 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2심에서 잘못하면 또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잘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공한 수사에 성공한 판결이었다, 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게 국민의힘의 이제 반응이에요. 예. 항소 포기를 하니까 갑자기 난리를 치잖아요. 그쵸. 자기들이 좋아했습니다. 야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이제 다 나왔네, 끝났네, 수뇌부네, 수뇌부 이렇게 하다가 판결문 나오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그럼 자기들 입장에서 1심 판결 잘 나왔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럼 잘했다고 해야죠. 근데 갑자기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좀 중심 없이 잘 모르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쭉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이유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 특히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31일 선고와 이재명 재판을 엮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거는 별개 사건이고 일단 피고인이 다르잖아요. 그쵸. 유동규 업자들이고 이쪽은 이재명 정진상인데 그렇죠. 2차 수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만 기소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4,895억 원의 혐의를 무려 4,895억 원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 배임이잖아요. 특경가법상 배임. 금액까지 정확히 특정해서.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칠 정도로 이런 무리한 일을 했다면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 범죄 동기.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검찰이 언론 플레이는 이렇게 했죠. 428억 원 저수지가 있어. 나중에 그 유명한 저수지. 근데 이걸 수사를 해보니까 받기로 했어. 제가 검찰 수사 기록, 증거 기록 다 봤잖아요. 이재명한테 돈 간 걸 10원도 못 찾았어요. 없으니까 못 찾았겠죠. 근데 있으면 찾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임을 적용한 겁니다. 원래는 뇌물을 적용하고 싶었겠죠. 4,895억 원 만약에 428억 원의 뇌물이 전부 다 인정되면 무기징역이에요. 못 나옵니다. 무기징역인데 이거를 뇌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배임으로 혐의를 바꿔요. 바꾸는데 돈이 간 게 없다 보니까 어떤 논리를 구성하냐면 정진상 실장을 끼워 넣습니다.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다. 우리 법에 정치적 공동체란 말은 없어요. 새롭게 창조를 해냅니다. 이거. 예전에 윤석열이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적 공동체다 하나 새롭게 만든 처음 나온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치적 공동체다. 어떤 논리를 구성하냐면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보고를 했다면 이재명한테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논리를 구성해서 실제로 수사를 그렇게 했어요. 하고 1차 수사팀은 지금 이번에 선고 재판장이 428억 원은 유동규께 맞네. 왜냐하면 증거가 그래. 정영학 녹취록 등 약속 혐의가 있어. 뇌물 공여 428억을 받기로 한 사람 대장동 그분 소위 말하는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가 맞다라고 이번에 확정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2차 수사팀은 유동규를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유동규 입장에서 그게 다 나한테 내 죄가 된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유동규를 회유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진상 형들 목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 목. 형들. 여기서 형들은 누구예요? 이재명한테 돈을 간 걸 못 찾으니까 여기서 형들은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김용과 정진상을 2차 수사팀이 엮습니다. 엮어가지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럼 정진상이 428억 원 뇌물 약속의 당사자라면 네. 이거는 이재명이 받기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선자금이야 뭐 이렇게 간 거죠. 예. 예. 이거를 국어에서 치면 비약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약적인 이제 글을 쓰면 언론사 시험 칠 때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쓰면. 근데 검찰은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공소 사실을 구성해서 재판에 넘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수사팀과 1차 수사팀의 이 수사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네. 달라서 이 둘이 충돌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1차 수사팀이 애초에 기소할 때 428억 원 대장동 구분 유동규입니다. 예. 하고 기소해서 재판부에서 맞네. 예. 끝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유동규가 아니고요. 예. 지금 유동규 얘기 들어보니까 뒤에 정진상이 있대요. 예. 정진상이랑 같이 먹기로 한 거래요. 이 말만 가지고. 유동규 말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욱을 회유한 정황이 나오잖아요. 그쵸. 남욱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 아는 것처럼 법정 증언까지 하게 만들어서 예. 재판을 계속 해온 거예요. 예. 그럼 이 두 개의 수사는 거의 그냥 별건 수사고 다른 수사예요. 별개의 수사예요. 근데 이번에 이 업자들의 1심 선고가 네. 이재명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봉지욱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명징한데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일단 상관이 없는 재판이에요. 일단 아니 예를 들면 구성 자체가 다르고 증거로 선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것은 증거가 얘기한다고 검찰 스스로 그렇게 그쵸, 얘기하잖아요. 증거로 그렇다면 이재명을 배임죄로 엮고 싶으면 그 배임죄 범죄 동기를 찾아야죠. 이재명한테 돈이 갔다든지 예. 돈이 가기로 약속한 문건이나 녹취나 뭐 영상이 나왔다든지 예.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정진상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정진상은 두 개의 혐의죠. 뇌물을 받았다. 네. 뇌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남욱이 유동규한테 줬는데 유동규가 다시 정진상한테 줬다고 한 거예요. 2차 수사 때. 1차 수사 때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예. 그래놓고 유동규가 그 돈은 제가 진상이 형하고 김용 형한테 형들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 전달자가 전달자일 되잖아요. 뿐이고. 전달자가 예. 2차 수사팀 내용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유동규 입장에서는 자기는 유리하죠. 이렇게 얘기를 예. 하면. 근데 유동규 혼자 얘기하면 판사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남욱이나 정민영 변호사 갖다 붙입니다. 회의에서. 예. 남욱이 지금 그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 나는 그 내용 알지도 못하는데 예. 정진상 김용한테 돈 간 거 몰랐는데 예. 검사님하고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배도 가르고 그렇죠. 정일건 당시 부부장 검사가 예. 당신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줄까 아니면 환부만 적절하게 도려내줄까 가서 구치관 가서 오늘 밤 자면서 뭐 집에도 뭐 안 보내요. 구속 상태인데 가서 자면서 곰곰이 생각해봐. 자정 무렵에 불러서 얘기했다는 거죠. 거기서 본인의 멘탈이 무너져서 다음 날부터 검찰에 협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잘게 끊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보면 그 유동규가 사실상 그 이 사건의 중간 관리자이자 대장동 배임 혐의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유동규가 주도해서 한 거다.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이 돼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2차 때는 윤석열 정권 때 진행된 2차 수사에서는 수사팀을 어떻게 짜서 사실상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정적 죽이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기소 앞서 말씀하신 남욱 변호사 뭐 회유, 조작, 허위 진술 강요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 시점 잘 보셔야 돼요. 예. 10월 31일에 1심 선고 나왔어요. 예. 국민의힘 막 좋아해. 보수 언론 좋아해. 야 드디어 이재명 잡을 수 있다. 재판을 빨리 재개해라. 막 이런 난리치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예. 남욱이 예. 정진상 실장의 그쵸. 재판에서 눈물의 폭로. 폭탄의 폭로, 완전 이거 핵폭탄급 폭로죠. 그쵸. 남욱이 그 폭로를 해봐야 본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어요. 예.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저쪽에서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야 이거는 이재명하고 남욱하고 짰어? 짠 거야. 폭로해주면 항소 포기하기로. 이 얘기는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예. 예, 이제는 이재명과 남욱이 짰다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예. 남욱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그렇게 진술 뒤집잖아요. 위증으로 추가 기소됩니다. 위증으로. 추가 기소된다. 예. 남욱은 지금 자기가 징역 1, 2년 더 보탤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욱에게 득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남욱이 이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검사들 실명을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예.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물어보죠. 그거는 중요한 거니까 검사 이름 얘기해라라고. 예. 그래서 정일권 부장검사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예. 1심 선고가 나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예.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금요일이에요. 31일 네. 그다음에 7일. 그렇죠. 항소 포기를 한 것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렇죠. 7일이고. 그런데 자정. 딱 보시면 조작 수사 폭로잖아요. 조작 강압 수사 폭로. 그렇죠. 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2차 수사팀 이재명과 정진상을 엮은 2차 수사팀은 어떤 입장이 됩니까? 그렇죠. 어떤 입장이 됩니까? 엄청나게 몰리는 입장이 되잖아요. 이제 사실상 제가 볼 땐 예비 피의자예요. 예비 피의자. 왜냐하면 이 수사팀 수사 검사들. 그렇죠.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대장동에 비교하면 대북 송금 사건은 한 10분의 1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배가 더 큰 게 대장동 사건이고 검사 숫자도 훨씬 많고. 몇 명이에요? 남욱 얘기로는 4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40명? 40명인데 아마 교체된 검사까지 하면 한 제가 볼 때는 한 2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사 기록상으로 지금 확인한 거는 굉장히 많은 검사가 투입이 됐고 조서에 이름이 남지 않은 검사들도 있잖아요. 수사에는 참여했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검사까지 치면 30명 가까이 중앙지검 14층인가 한 층을 다 썼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이재명 잡으려고 한 건데 어쨌든 남욱의 폭로로 인해서 상황 변경이 됐고 항소 포기 결정을 하니까 마치 이재명 재판을 덮으려고 이재명을 무죄 주려고 한 거다라는 프레임을 짜서 나오잖아요. 그 짜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강백신 부장. 그렇죠. 지금 강백신 고검 검사잖아요. 깃발을 들었다고 볼 수 있죠. 강백신이 바로 2차 수사팀의 수괴입니다. 어미준 최근에 쿠팡 노동자 그쵸. 퇴직금 증거 뭐 없애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쵸. 아마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됐어요. 맞아요. 문진석 어미준하고 강백신은 이 특수통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있는 피의자들 불러다가 진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해 위증이라고 하잖아요. 허위 진술을 법정에 자기 만들거나 연습. 어미준 검사는 그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사건, 그렇죠. 그 수사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문정 검사 그렇게 동부지검장이 이거 어미준 수사네. 이거는 수사 과정과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어미준은 조작 수사의 달인으로 통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에 만만치 않게 2인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강백신 차장 검사인데 강백신이 갑자기 발끈합니다. 항소 포기 결과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난리를 치는데 한동훈 제가 볼 때는 한동훈과 강백신이 서로 연락을 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페이스북을 하루 그냥 페이스북에서 거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하루에 페이스북을 이틀간 21개를 썼대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재반 사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내통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강백신이 처음에 이 포문을 열어요. 강백신이 본인이 공판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공판을 이 수사의 공판에 한 책임자로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강백신이 이제 그 자료 제공을 한 걸로 보이고 한동훈이 그런데 그럼 한동훈은 왜 그러냐는 궁금함이 들잖아요. 2차 수사팀을 짤 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미준과 강백신이 야 이재명이 진짜 범인이네. 야 우리가 한번 똘똘 말아서 감옥 보내자. 이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범죄에는 범죄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에 그렇죠. 사이코패스는 범죄 동기 없이 그냥 죽이는 거 살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쾌락을 느끼니까 한다고. 사실은 그것도 쾌락이 범죄 동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검사들이 강백신, 어미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외에 4차장 고용공 검사 그리고 중앙지검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 일련의 지휘 특수부 라인들이 야 이재명은 우리가 잡아야겠다라고 판단해서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지금 항소 포기 비판하는 세력도 그러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이 시킨 거다 이렇게 자기들도 윗선을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때도 보면 2차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사실상 저는 조작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작 수사의 동기나 지시자는 따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지시자가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면 그 중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죠. 73년생 한동훈 검사장을 고검장이고 뭐고 다 패싱하고 바로 장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전격 발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것만 한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윤석열 징계 소송 정직 2개월을 먹었잖아요. 윤석열이 이제 검찰총장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그 사건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법무부가 1심에서 이겼는데
이겼는데 변호사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근데 한동훈은 지금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어찌됐든 본인의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뭐 공개적으로 난 그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관여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맥락에서 그거를 직권남용으로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그런 얘기가 지금 어제 기자들한테 돌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한동훈이 나 이 사건 관여 안 했어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안 했다고 얘기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냥 의견만 얘기했지 뭐 특별히 내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 없어라고. 노만석 대행하고 실제로 통화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 장관 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발끈해서 난리치는 검사들은 모두 다 2차 수사와 관련인 사람들이에요. 한동훈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2차 조작강압 수사 의혹이 수사로 전환이 되면 한동훈도 전 피의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한동훈 전 장관도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돼서 조사받을 수밖에 없을 이틀 동안 거다. 페이스북 21개를 쓸 동기가 왜 이렇게 쓰냐. 특별히 찾아볼 이유가 없어요. 없다. 물론 자신의 뭐 언론에 나오고 싶고 뭐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런 점도 있겠지만 특별히 더 난리치는 이유는 이거 수사해 보면 지금 대북 송금 사건만 해도 사이즈가 훨씬 작지만 서울 고검에서 감찰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수사 강제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편의점에서 소주 4병을 그 생수통 3병 투명한 생수통 3병에 소위 말하는 제가 소주가리라고 했습니다. 소주가리를 한 사실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편의점의 포스 내역 결제 내용만 압수수색 영장 갖고 보면 되잖아요. 다 나와요. 당시에 수원지검이 작년 4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술은커녕 음식물도 들어온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거를 대국민 국민을 상대로 검찰이 그런 조직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그냥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박상현 검사는 최근에 국정감사 나와서도 국감 나와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실 보세요. 없다고. 마이크 막 위로 세우고 검사들 그런 하는 사실 거 보십시오. 서울 고검에서 감찰 수사 엄청나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무슨 연어의 술 파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어느 정도예요? 연어의 술 파티 정도가 아니고 잠깐 얘기 좀 들어보자고. 검사들이 어떻게 조작 수사를 하고 증인들을 회유했는지 피의자들을 회유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 상황에서 그 관계자들의 일부 폭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진술 세미나 술 파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더 심각. 정말로 공정하게 대북 송금 사건을 지금 감찰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겁니다. 처음에 법무부에서 실태 조사해서. 저는 이게 되게 신의 한 수라고 봤는데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 사건에 비해서 10배 정도 사이즈가 되는 대장동 사건. 특히 이 사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지만 피고인도 훨씬 많고 증인도 많고 엄청 뭐 많아요. 증거도 많고. 근데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감찰 수사 혹은 특검 수사를 한다고 하면 검찰은 가루가 될 겁니다. 검찰은 가루가 될 거다. 가장 예를 들면 2차 수사 대장동 2차 수사와 관련이 없는 뭐 현직 18명의 뭐 검사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이랄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검사장들도 연대에서 막 노만석 사퇴하라고 설명을 하러 난리를 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의 조작 강압 수사 의혹과는 관계는 없지만 그걸 걱정은 하겠죠. 만약에 대장동 조작 수사 전모가 드러나면 어차피 검찰청은 없어지지만 당연히 보안 수사권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고 검사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검사라는 용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대로 대장동 조작 수사 의혹을 수사한다면 검사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수준이다. 검찰은 가루가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반부터 굉장히 뭐 저수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돈 금액 막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미리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를 주고 그 업자들과 결탁해서 큰 수익을 거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세하던 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조작, 허위 진술 강요
그다음에 회유 뭐 이런 것들이 남욱의 폭로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정영학이 회유되었다라고 네, 정영학. 누굽니까? 저기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폭로를 해요. 그것도 그런데 올해 4월에 정영학은 네.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자기가 검사가 네.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검사가 네, 증언을 했고 네. 제가 아까 그 캡처 몇 개 보내드렸는데 사진 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그 홍상철 검사라고 또 있고요. 홍상철? 네, 예. 홍상철. 예. 어제 군산지청 형사1부장 홍상철 부장 검사가 예. 남욱에 이런 범죄자들은 원래 법정 가서 예. 다 말 바꿔. 이거 말고 다음 거요. 홍상철. 홍상철. 이거 말고 다음 거요. 예. 네. 홍상철 이거 검사가 어제 예. 이프로스에 또 글을 쓴 거예요. 검찰 게시판에. 남욱의 같은 이런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증언 바꾸면 우리 같은 수사 검사들이 가서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예. 대응을 못하게 위해서 막았다. 이 폭로를 한 건데 예. 그럼 홍상철은 왜 법정 가서 저걸 막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정영학은 예. 자신이 제출한 예. 평당 택지의 평당 분양가 숫자를 홍상철 검사가 조작했다고 폭로했어요. 이거는 법정에서 폭로한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홍상철 검사가 그렇게 조작했다는 것을 네. 정영학 회계사가 폭로했다는 그렇죠. 거죠. 법정에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정영학은 이제 시작일 거예요. 왜냐하면 정영학은 수사에 정말 잘 협조했거든요. 근데 남욱보다 1년 더 받았어요. 징역 6년 받았어요. 엄청 열받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정영학이 폭로를 할 1심에서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랬던 홍상철 검사가 우리는 국민들은 모르고 보면 야 부장검사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네. 그게 아니고요. 네. 2차 수사 때문에 이 사건 당사자 조작, 강압,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네. 다른 사진 또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젯만에 오랜만에 기록을 다시 보면서 캡처한 겁니다. 예. 김영석 검사. 김영석 검사. 이분도 게시판에 이프로스에 썼죠. 썼어요. 야 이거 항소 포기 해가지고 7천억대 국고 환수가 좌절됐어. 네. 갑자기 이 김영석 검사는 국고 환수, 범죄 수익 국고 환수를 굉장히 걱정하기 시작해요. 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원래부터 이렇게 애국자였나?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 뭐 침해될까봐 이렇게 걱정한 검사였구나라고 예. 찾아보니까 수사 기록에는 김영석은 유동규 담당 검사. 유동규 담당 검사. 유동규가 예. 변신 짠하고 나 오늘부터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점이 2022년 9월 26일이에요. 예. 9월 26일? 예, 9월 26일. 예. 9월 26일에부터 진술을 뒤집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화동인으로 428억에 대해서 유동규도 참 제가 볼 때 특이한 게 428억이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육성 정영학 녹음 파일이 있어요. 제가 제 방송에서 맨날 틉니다.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은 야 이거 증거잖아. 네가 네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너한테 주려고 실제로 했고 일부는 갔잖아. 그렇게 기소를 했고 선고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검찰이 한 대로. 근데 유동규는 처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김만배가 이 428억이 자꾸 내 거라고 그래서 내 건 줄 알고 세뇌됐다. 근데 실상은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2년 9월 26일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재수사 이제 시작한 지 한 2달쯤 됐어요. 2차 수사 한지 이때부터는 갑자기 형들 얘기를 꺼냅니다. 형들. 아까 얘기한 그 형들. 이재명까지는 너무 비약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근데 이재명한테도 여러 가지 뭐 이 대장동 사업 개발 과정에서 틈틈이 자기 보고를 직보한 적도 있고 주로 이제 정진상 실장에다 했는데 정 실장한테 보고했으면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 그 논리가 유동규 입에서 나옵니다. 이날부터.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 게 김영석 검사다. 근데 이프로스에는 국고 환수를 걱정하고 있죠. 정말 그게 걱정이 될까요? 본인이 지금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겠죠. 강백신 부장검사 등등 해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기록을 다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고통스럽거든요. 그 기록을 다시 본다는 것은 제가 뭐 검사도 아닌데 고통스럽긴 하지만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 검사들이 왜 이러나. 근데 이런 뭐랄까 저러는 다 이유가 있는데 밝히지는 않고 있고 겉으로는 굉장히 공익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나의 사익과 관련된 일이다. 그렇죠. 폭로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아니 지금 당장 노만석 그 대행도 그렇고
누굽니까 그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거취를 고민하겠습니까? 정부에 협조하는 것처럼 본인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다 올라간 거거든요. 네. 올라간 다음에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뭔가 자기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입장은 취하고 실제로는 다 그만둬서 대형 로펌에 취직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노만석 벌려고. 차장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그래요? 예. 근데 그분이 그 검찰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할 때 그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문정 검사장이 네.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그러니까 지목했던 공개적으로 거죠. 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에요. 예, 노만석. 그렇잖아요. 검찰 개혁 안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오늘도 그 그러니까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요. 지금 전 노만석이란 저분이 노만석 차장 대행이 예. 뭐 정성호나 이재명 편이었나? 원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원래 그렇죠. 예.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러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대장동 사건 수사에 2차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 살려고 그런 거고 이 수사와 관계없는 뭐 검사장들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검찰청은 없어지게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지켜야 될 건 보안 수사권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예. 그냥 그 방침이니까 이 강백신이나 얘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동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이익과 강백신, 김영석 이 2차 수사팀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노만석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앙일보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지휘했는데 후배들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다. 용산을 언급한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일처리에서 용산과 법무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맡고 있는 이 공직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입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항소를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노만석 포함해서 모든 검찰 현직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있는 방향으로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보안 수사권이 됐든 수사 요구권이 됐든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반격을 꾀하기 위한 모의를 획책하고 있다. 아니 근데 어찌 됐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중에 재판 안 받습니다. 그렇죠. 재판이 중단돼 있잖아요. 예, 이미 중단돼 그러니까 있죠. 도대체 이재명의 선고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정진상 실장 그 선고는 나올 텐데 정진상 실장은 지금 사실상 무죄 나오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특가법상 뇌물은 예. 유동규가 받은 거다라고 지금 1심 그렇죠. 나오고 여러 가지로 지금 428억 같은 경우도 정진상 거라는 예. 정진상 거라는 증거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 세 네. 명의 진술. 예. 근데, 진술 이외에 어떤 진술 이외에 없어요. 없어요. 428억 원은 유동규와 형들 것이라고 얘기한 게 이제 남욱이 특히 남욱인데 남욱이 뒤집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진상 무죄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떤 이익이 있다는 거지? 대통령은 이 재임 기간 중 재판 안 받죠. 재판 안 받는데 그럼 대통령한테 재판 받으면서 국정을 하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형사 재판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나가면서 국정 운영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뭘 네.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이러냔 말이죠. 국고 한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국고 한수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2차 수사팀이 대장동 업자들의 총 개발 이익을 7,886억 원으로 네. 특정을 하고 공소장에 써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쵸. 그럼 7,886억 원이든 예. 지금 언론 기사 한번 보세요. 다 달라요. 네. 조선일보 6,100억이었다가 어디는 7,884억이었다가 7,814억이었던 그렇죠. 회사도 있고. 예. 예. 금액이 다 달라요. 계속 다릅니다. 매체마다 다르고 말하는 네.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왜 그러는 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이게 1심 선고에서 판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야 무슨 기준으로 이걸 니네가 한 거니? 그러니까 검찰이 네. 어떤 방식으로 네. 계산을 했기 때문에 7,800억대. 그러니까 아예 어떤 언론은 7,000억대 그냥 이렇게 쓰기도 그러니까. 해요. 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라고 1심 선고가 그 판사가 한 거예요. 야 네. 아파트 개발이란 것은 택지 분양을 하고 또 아파트 개발이란 것은 대부분의 시행사가요. 잘 되면 떼돈을 벌고 네. 안 되면 쫄딱 망합니다. 근데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려면
옛 대장동 업자들을 사업자로 내정한 2015년 8월경에 네. 이 사업이 시작된 8월경에 대충 그게 나왔어야 돼. 우리가 얼마 이익을 얻을 거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상 그게 불가능하잖아. 네. 그래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거예요. 특경납법상 배임이 안 돼. 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맞는 얘기죠. 사실은 망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뇌물 약속을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네요. 금액을. 근데 이제 검찰은 결과적으로 네. 7,886억을 벌었으니까 이걸 다 환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 중에 이제 4,895억 원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덜 벌었습니다. 네. 손흥민이 3골 넣었는데 너 2골 더 넣었어야 되는데 왜 3골밖에 못 넣었어? 3골밖에 못 넣냐라고 더해. 뭐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현대가 그쵸. 재벌 총수가 가서 배임 혐의로 처벌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면 그 해 현대 자동차 매출 다 몰수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판사는 안 된다고 얘기를 1심 선고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4,895억 그건 검찰 생각이죠. 검찰 생각이고 하나 계속 얘기가 안 나오는 게 1,822억 원 확정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 받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1835. 계속 논의가 빠지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왜 하려고 그랬냐면 예. 거기 1공단 성남 1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냥 그 대장동에 옛 공단이죠. 예. 운영되지 않는 빈 땅. 빈 땅. 1공단이 넓은데 예. 성남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고 싶은데 당시에 성남시가 돈이 없어요. 모라토리엄 막 선언하고 그래갖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성남시 돈이 없으니까 이재명 시장의 생각은 대장동의 개발 이익으로 공원을 공원을 만들자. 하자.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예. 이렇게 개발 수익이 많이 나올 줄 예측을 못하니까 공원화에 돈이 많이 되니까 야 일단은 공원화 해야 돼. 공원화 무조건 해야 돼라는 걸 유동규한테 지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유동규가 이 업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 야 시장님이 예. 공원화는 이거 무조건 해서 해야 된다. 결합개발로.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 그만큼 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예. 모르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또 따져보면 예. 검찰이 결과를 좋아하니까 2,850억 정도가 공원화에 들어가요. 예. 근데 이거를 성남시에 성남시가 회수한 돈으로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지금. 1,800억은 형 받았죠. 임대주택 부지 그걸로 예, 형을 예. 받았죠. 예. 2,800억 이걸 더하면 4,600억이에요. 그러네. 그죠? 예. 아니 그럼 사실은 이 만약에 이거 지금 대장동 수익으로 이렇게 공원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 성남애들이 공원화를 했는데 결국에는 맨 처음에 업자들이 돈을 못 가져가요. 예. 전체 이 개발 이익이 있죠. 이 중에서 2,800을 떼가지고 공원화 먼저 해요. 공원화 하고 남은 돈으로 지금 그 자기들이 그 이익을 배분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이 성남시가 성남 혜택을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공지욱 기자만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터널 비용, 배수지 비용 뭐 해갖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5,500억 정도 환수했다라는 게 예. 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무죄 나왔잖아요. 예. 맞다고 나왔잖아요. 네. 법정에서 5,500 환수 인정했어요. 예전에 이걸 가지고 또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 재판받습니다. 그때 무죄 나왔잖아요 대법원에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언론의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봉지욱 기자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여론 시장이 오염되지가 않잖아요. 분명하게 듣고 이게 문제가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를 친 거네. 대장동 얘기만 들으면 저수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네. 우리 언론이 이번에도 보니까 그 지난 금요일 그 항소 포기라고 네. 표현을 해야 됩니까? 자제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진보 보수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는 보도를 쓰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법조 기자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래? 그럼 내일은 더 세게 조지지. 모레는 더 세게 조질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 하도 막 대장동 네. 막 워낙에 10년간에 벌어진 일이고 2011년부터 이 업자들이 거기를 들어와서 2010년부터 네. 마지막 최종 수익이 2022년까지는 들어왔으니까 12년간 벌어진 일이잖아요. 정영학 녹취록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10년간의 기록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제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최근에 3심 대법원 무죄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이광철, 네. 민정수석실 라인 싹 문재인 다. 정권에 네. 이규현 검사. 무죄 나왔잖아요. 예. 잘 보세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맞아요. 야
김학의를 출국 금지를 앞만 하려면 봐도, 정당하게 해서 네. 하여튼 너 이규영 검사 네가 문건 조작했잖아. 있잖아. 없는 사건보다 만들었잖아 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기소를 했죠. 네. 그러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김학의는 누굽니까? 별장 성접대 그러니까. 당사자고 동영상까지 윤중천. 있었는데 검찰이 봐줘가지고 처벌이 못하는 상태, 처벌을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근데 처벌이 안 된 상태 그 김학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프레임을 불법 출금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프레임 지금 똑같이 공소 포기를 여기다 넣어보세요. 예. 불법 출금이야. 그렇지. 공소 포기 이거 불법이야. 예. 넣었어요. 항소 포기. 네. 근데 그러면 김학의라는 사람이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남욱이 그 법정 증언에서 폭로한 이 엄청난 사실 이걸 가지고 대서특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출금 그 사건 자체를 지금 공소 포기가 예. 불법이다. 요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김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학이라는 사람은 원래 실체는 너무도 명백하게 성접대를 받은 게 받은 사실상 사람. 물증으로 예. 나왔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수사 미루다가 이제 서울 안 받았잖아요. 형사보상금까지 받고. 네. 그럼 거기 김학의 자리에 뭘 넣으면 되냐면 2차 수사팀의 대장동 조작 수사를 넣으면 되죠. 대입을. 예. 김학의는 그렇게 늦게 해서 결국엔 무죄 받았잖아요. 예. 무죄 받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 공소 포기에 초점을 맞추면 예. 조작 수사가 무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예 수사를 못할 수도 있거나. 김학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지금 프레임 전환을 해서 네. 본질을 가리려는데 그 예. 본질은 지금 나오는 논란의 본질은 대장동 조작 강압 수사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전모가 나오면 예. 제가 진짜 장담하건대 예. 검찰은 가루가 돼요. 검찰은 예. 가루가 된다. 예. 같은 동료 검사들도 못 믿을 거예요. 야 이걸 이 정도까지 했어? 이건 아니잖아. 네. 같은 검찰청 내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체하자는 얘기가 왜냐하면 2,000명 검사 중에 다 저런 검사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 나온 검사들 다 세보세요. 몇 명인지. 그러니까. 검사장 18명에 뭐 대검 연구관 10명에 다 합쳐봐야 100명 안 돼요. 그러니까 3,40명 정도 2,000명의 검사들은 예.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 2,300명 검사 가운데 소수의 검사들이 하나야, 1, 마치 200명. 전체를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언론이 오늘도 조선일보 보니까 다수의 검사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도대체 다수가 몇 명이에요? 몇 명 취재해서 다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 기자가 하루에 그 취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기도 네. 하고 옛날처럼 뭐 직접 막 가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텔레그램이나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취재를 하는데 뉴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재를 해서 확인하면 그래봐야 몇 명이 안 돼요. 하루에 최대 해봐야 30-40명 정도 취재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가지고 다수의 검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도 제가 개인 방송할 때 항소 포기에 그러면 함으로 인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누가 이익을 보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에 별 영향이 예. 없어요. 근데 항소 포기의 실익이 뭐냐고 하면 이런 게 있죠. 유동규에 대한 지배력을 검사가 잃어버립니다. 형량에 대해서 더 세게 할 수도 없고 예. 더 봐줄 수도 없어요. 예, 이제는 예. 검사가 유동규를 계속 지배해서 강압과 회유를 했을 텐데 네. 검사의 손아귀에서 유동규와 이 업자들이 벗어나게 돼요. 네.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자유로워져. 업자들 입장에서는 야 더 이상 검사가 나 어떻게 못 해주네? 나 못 참겠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장담하는데 유동규가 너무 많이 선을 넘었지만 네. 남욱에 이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폭로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가 윤석열 2차 수사팀의 회유가 될 때도 네.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검사가 나한테 약속한 거 하나도 안 해주고 나 징역 3년 받고 끝난다고 그랬는데 8년 징역 나왔어요. 8년 받았잖아요. 예. 얼마나 열받겠어요. 5년을 더 살게 됐어요. 완전히 유동규가 멘붕 상태라는 건 남욱이 또 법정에서 증언을 했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건의 강압 수사나 회유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된다면 적극 협조. 저와 예. 제 지인들은 예. 협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예. 저와 제 지인들은 예. 이 멘트가 중요합니다. 저와 제 지인들은 거기서 지인들 남욱의 누구누구예요? 오른팔이 정민영 변호사예요. 정민용 변호사. 남욱, 정민영, 유동규 이 3인 성호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이제 배임으로 기소를 한 건데 예. 남욱과 정민영이 이탈을 하고 예. 최근에 저도 재판 받았잖아요. 윤석열 명예훼손 예. 사건 재판에 조우영이 나왔어요. 조우영이? 조우영. 아 진짜 커피 한 잔?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예. 검찰청 저 대검 중수부 들어서 예. 커피 한 잔 먹고 커피 한 나왔다. 잔. 예. 이른바 커피 논란의 주인공. 예. 조우영 씨도 약간 지금 입장이 스탠스가 이상하더라고요. 법정 제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검사가 깜짝 놀랍니다. 조우영의 예, 진술에 대해서. 검찰에서 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일부 다른 예. 사실을 얘기하니까 검사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유동규마저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제는 남은 건 유동규의 시간이다. 네. 유동규한테는 진짜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명태균 같이 놓쳐버리면 예. 명태균이 굉장히 주목받던 시간이 있어요. 네, 맞아요. 명태균이 녹음 파일 깔아. 윤석열, 김건희 녹음 파일 깔아. 공개하고 대국민 기자회견하고 해라. 다 우리가 기대하고 막 성원 그렇죠. 적극 지지하고 응원했잖아요. 네, 했었죠. 그 시간을 놓쳤어요. 명태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오세훈이랑 오세훈하고 싸우고 대줄신문하고 관심 없어요. 국민들은 거기. 네. 근데 지금 유동규도 본인의 시간이 왔을 때 잘 결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노영희 변호사가 좀 가서 접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기 그 명태균 접견하듯이. 예. 노영희 변호사가 접견 좋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그 봉지욱 기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건데 남욱의 폭로가 저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김성태 폭로로도 이어져야 되고 지금 캄보디아인가 가 있는 그 누구죠? 배상윤. KH 그룹 회장. 그렇죠. KH 그룹의 배상윤. 근데 지금 김성태 회장도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거기도 좀 흔들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흔들리는 걸 다 떠나서 김성태와 배상윤 회장은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미 필요 없어요 이제. 서울고검 감찰팀 수사가 너무 잘 되고 상당 부분 깊게 들어가서 김성태 배상은 필요 없고 김성태는 지금 추가 기소될 것 같아요.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차차. 왜냐하면 지금 감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너무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매년 상대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건과 관계된 피의자가 또 있잖아요.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뭐 증거인멸이랄지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어서 그런데 상당 부분 깊게 됐다는 점. 근데 대장동은 파면 바로 나온다. 왜냐하면 또 수사 기록상에 그냥 검찰 수사 기록상에 뭐랄까요 모순과 정합성이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그 기록만 봐도 진술 회유 정황들이 나오고 일부 증언도 있어요. 기록상에. 근데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다 애써 무시하고 갔지만 지금 난리치는 검사들은 하여튼 2차 수사팀 검사들 그리고 2차 수사팀 검사들 이 뭔 수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검찰청 폐지나 이재명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된 거죠. 공소 포기 뭐 근데 그 사람들 내용도 잘 모를 거예요. 수사 내용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무슨 지검장이 야 대장동 2차 수사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재명이 무슨 거 알겠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뭐 김앤장 같은 회사들이 그냥 사건을 맡긴 했으나 재판하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운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라는데 검사들도 마찬가지겠죠. 실제로 정치적으로 일을 해왔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자기들의 설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본질적으로 뭐 자기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집단 반발을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윤어게인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믿고 싶지 않고요. 언론이 많이 주목하는 게 이제 범죄 수익의 환수길이 막혔다 이거잖아요. 저 이게 중요한 게 국민들한테 이게 먹힙니다. 야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됐네. 대다수 언론이 그렇게 쓰는데 그렇다면 그 김영석 검사가 그렇게 범죄 수익 환수를 애쓰는 분이면 그렇게 걱정됐으면 천화동인 6호 조우영 씨 왜 기소 안 합니까? 조우영이 천화동인 6호로 받은 그리고 범죄 수익 은입 혐의를 받는 금액이 282억 원이고요. 배성준 전 YTN 법조팀장, 배성준 기자 천화동인 7호 소유자잖아요. 112억 원. 122억 원. 122억. 합치면 400억이 넘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거 왜 환수 안 합니까? 왜 환수 안 해요? 대답 못 해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선별적으로 기소를 왜 조우영은 언론인 수사할 때 협조를 했습니다. 저 수사할 때. 그러니까 제 재판의 증인으로 1번 증인으로 나왔어요. 조우영이. 조우영과 남욱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저 언론인들이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허위 인터뷰했고요. 만배영이 공산당 프레임 짜서 저희더러 퍼뜨리라고 했고요. 민주당과 짜고 했을 거예요. 저 기자들이. 그래갖고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2023년 9월 14일에 발족이 되는데 특별수사팀장이 강백신입니다. 강백신 부장검사가 특별수사팀장이에요. 강백신은 대장동이 처음부터 끝까지였겠는데 그러니까 제 사건이 대장동의 마지막 파생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게 강백신. 강백신은 만약에 이런 의혹들 조작 수사 강압사 의혹 되면 제가 볼 때 중형입니다. 중형. 강백신은 중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백신, 어미준 하다 빠지잖아요. 어미준은 하다가 빠집니다.
근데 강백신은 네. 우직하네. 남아서 어미준도 계속 제 기억에는 어떻게 빠지냐면 네. 수원지검에서 하는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을 잡아 엮어야 되는 잘 안 돼. 네. 그래서 파견 최근에 퇴직한 김영일 차장검사라는 분이 있어요. 네. 김영일. 김영일. 네. 어제 퇴직해서 네. 뭐 인사에 올렸는데 김영일도 나름대로 그쪽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인데 이재명을 잘 못 엮으니까 예. 이 차장이었을 거예요. 김영일을 좌천시킵니다. 감사원을 보내버려요. 예. 감사원 파견으로. 예. 그 자리에 어미준 갑니다. 제 기억은 그래요. 어미준이 가서 해결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엮냐. 북한에 800만 달러 준 거는 이재명의 방북비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성공해요. 그러고 나서 부천지청 간 거죠. 부천지청장 간 거다. 그러니까 해결사예요. 어미준. 예, 조작 수사의 해결사. 그래가지고 가서 진짜 해결했잖아요. 대북송금 사건을 만들어냈어요.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한 사건을 대북송금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기소를 하고 이화영 30유죄까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문지석 부장검사가 녹음 파일 만약 쿠팡 사건도 녹음 안 해놨잖아요. 어미준한테는 아무 문제 없죠. 문지석 부장검사가 그 녹음 진짜 잘해놓으신 거죠. 네. 네. 문지석 검사 통화를 했었는데 그거는 작심하고 들어가서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부자가 그 아니고서야. 받아놓으려고. 그러니까 검찰 내부자의 폭로가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병헌이 어떻게 합니까? 충성 맹세. 이강희 주필한테 가서 충성 맹세를 해서 하고. 양주병에 몰카를 달고 들어가잖아요. 내부자가 돼야지만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언론이 하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언론 입장에서는 왜 기사가 이렇게 나오냐? 검사들이랑 형 동생 하면서 밥 먹고 술 먹고 골프 치고 이 형이 원하는 대로 써주면 난 특종하고 이게 이 법조 기자의 오랜 유착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릴 것 없이 똑같은 논조로 비판 일세 그 항소 포기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오판하고 잘못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저는 법조 기자단의 패단과 연루되어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모든 언론이 똑같은 기조를 그렇게 쓸 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보 언론들은 그래도 사설이나 칼럼으로 방어를 해요. 다른 입장을 보도를 합니다. 의견으로. 저는요. 의견 보도로. 비판할 수 있다 봅니다. 스트레이트는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겨레 경향 비판할 수 있다 보는데 비판은 해도 좋은데 예를 들면 오늘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저 신문 오랜만에 봤습니다. 여기 취재 편의점 보니까 신문 구독하시네요. 저희 취재 편의점 신문 구독하죠. 신문 자체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문 오랜만에 봤는데 한겨레 경향 뭐 조선중앙 할 것 없이 사실 전달 보도 노만석은 사퇴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쓰고 그냥 있어요. 얘들이 이 대검 명문들이 얘들이 이렇게 했어요. 주장했어요. 얘들이 뭐 했고 쟤들은 사퇴하라 그러고 이거는 뭐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문이 살기 위해서라도 일면에 그렇게 배치하면 안 되고 일면에는 해석이나 맥락 기사를 내야죠.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스트레이트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신문 안 보면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알 수 없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시시각각 이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국민들께. 그러면 신문은 딱 취재를 해서 종합해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사건인지를 중요하게 논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 따옴표. 그러니까. 뭐뭐라면 뭐뭐라고 했다. 이것만 보도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신문이 한 부에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0원이 제품이란 것은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는 기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일면에 나온 것들은 이미 아침에 포털에서 다 본 거야. 그렇죠. 그거 안 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기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 입장에서 야 언론이 도배를 하면 이게 사실 진실인가 보다. 사실을 지금 뭐 사실 기사 그냥 팩트 막 모아놓고 그냥 사실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조중동이나 뭐 포함해서 한겨레 경향까지 도배를 하면 야 이게 진실이네 이렇게 믿게끔 착시하게끔 그렇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만석이 그만둬. 그게 큰일이냐는 거예요. 그만두면 되죠. 그만두면 되는 거죠. 노만석 그만두면 딴 사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항명하는 사람들 다 그만두게 하면 돼요. 징계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노만석이 그만둘 때 큰일 났어. 이게 맞냐는 거예요. 언론 보도가 각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는 최혜병 수사 외압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가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최혜병 수사 외압을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다. 정성호가 뭐 해가 시켜가지고 통실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거다. 항소 포기를 하게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혜병 배우다. 사건 보세요.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럼 외압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박정훈 대령이잖아요. 그럼 강백신이 박정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건을 일렬로 놓고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되면 강백 씨나 이 수사팀이 박정훈이에요. 야 우리는 공소 유지를 해야 되고 뭐 공소 저기 항소를 해야 되는데 외압을 받아서 못했어. 강백 씨하고 그럼 2차 수사팀 그러니까 회유 수사 조작 수사 의혹을 의심을 받고 있는 이분들이 박정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대로. 예. 진짜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싶고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또 한 가지 다 아셔야 될 게 제가 어제부터 얘기하지만 이번 업자들 1심 재판을 수사한 건 1차 수사팀이잖아요. 강백 씨는 2차 수사팀이잖아요. 1차 수사팀이 항소를 할지 말지 의견을 내야죠. 묻지도 않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수사팀 구성될 때 1차 수사팀이 이재명 봐줬다고 감찰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왔대요. 검찰 내부에서. 검찰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1차 다르니까. 팀하고 2차 팀이. 근데 1차 수사팀 정용환 부장검사가 뭐 언론 인터뷰 했던데요. 했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수사팀 검사들은 누구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고 지들 맘대로 한 겁니다. 한 거다. 그렇죠. 그 수사를 한 사람은 난데 장윤선 취재 편의점 사건에서 2심 결정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딴 데서 오마이 같은 데서 야 우리가 항소 포기할게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결정할게. 왜 항소 포기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장윤선 선배 사건인데 내가 멈청막 뭐라 그러고 왜 항소를 포기했냐고 내 사건도 아닌데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빼곡하게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옴표로 뭔가 지금 무슨 큰 변혁이나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2013년 저기 누구지 그 뭡니까 그때 검찰 한상대 대검 중수 폐지하려고 할 때 그때 이후에 최대의 검난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그때 본질이 뭔지 지금의 검난 다른 게요. 지금 검찰의 내란입니다. 이거는 국가 지금 안위를 흔들잖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지럽게 하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내란. 이번 항소 포기 이 사태 이걸 빌미 삼아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 후폭풍에 따른 하나만 잘 걸려봐라라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검찰의 내란이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주변 취재해 보니까 딱 걸렸다. 우리는 이제 꽃놀이패를 쥐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정성호 기소하고 이 기세를 몰아서 보안 수사권 받은 다음에 이제 1년간 유예하잖아요. 그때 대거 정치인들 수사해서 다시 키를 잡고 검찰권을 회복할 거다. 그래서 다시 정치검찰 시대로 간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를 종합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또 예언을 했는데 오늘 뭐 이상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정성호 본부장에 고발할 거예요. 고발하고 뭐 수사에 착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관석 대행이 물러나라는 이유는 그거겠죠. 노관석 대행이 있으면 이 수사 못하니까 너 물러나라고 할 텐데 근데 얘들이 지금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여태까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거나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사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평검사도 인사권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임명권자가 지금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보겠다는 그건데 한번 싸워보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대장동 조작 강압 수사는 반드시 터진다. 수사가 될 것이고 반드시 터진다. 지금 남욱한테 지금 그 상설특검 또는 그 재판 중이라서 상설특검은 안 되지만 뭐 국조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요. 상설특검 특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관본권 띠지분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뭐 어미준 뭐 쿠팡 뭐 그거 중요하지만 좀 뒤에 해도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대장동 조작 강압 수사. 이거를 먼저 관본권 띠지는 사실 부차적인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왜냐하면 이 검란이 검찰의 내란이 나라를 흔들 겁니다. 나라를 흔들고 어지럽게 할 거고 여론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제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후폭풍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 왜냐하면 이게 삼각동맹이거든요. 그 정치검찰,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 국민의힘 이 삼각동맹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론 시장을 뒤흔들어 놔서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서 정부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너무나 명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어제 대통령실 취재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정부는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 있어도 필요하면 한다.
뼈도 못 추린다는 걸 보여줄 거다. 이런 워딩이 나와요. 예. 정성호 법무장관 뭐 잘 해오셨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좀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법무부에서 일단 결정을 해야겠죠. 상설 특검을 그렇습니다. 하든 뭐든. 저는 국정조사 하나만 하라고 생각해요. 오늘 법사위 열리거든요. 예, 오늘 법사위 오늘 열립니다. 4시 반에 법사위 열리는데 이거 현안질이 한다는 거죠. 이 이제 사건에 자기들 대해서. 그때 대부분 다 의사진행 그렇죠. 의원들 자기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그냥 예. 정치적인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강백신 부장검사 등 수사검사들 부르자고 했대요. 그 나와서 정치하는 거죠. 여기 증인으로 나가야 저 되겠네. 부르세요. 네. 저 부르시면 민주당에서는 봉지욱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부르시고 한판 붙죠. 강백신 대 제가 볼 때 그 빨간 화재 박효석 그분 잘하죠. 제 모든 재판을 다 들어가니까 잘하시더라고요. 빨간 화재를 부르고 그다음에 봉지욱 기자를 불러서 강백신 대 그 봉지욱 빨간 화재 구도로 한번 한판 한번 세게 한번 붙어보자. 진실 규명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실한 사람은 진실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김영서가 이 검사들 이프로스 게시판 보면 진실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정말로 탐사 보도를 하는 기자들은 탐사란 얘기 잘 안 씁니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뜨겁게 쭉 쟁점을 살펴봤는데요. 다 떠나서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도 정치 검찰이 새롭게 준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사이사이 중간중간 또 우리 봉지욱 기자 모셔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